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이 다 끝이 났습니다. 지역구 공천도 끝이 났고 비례대표도 그저께 1번부터 35분까지 발표가 됐는데 그 말하자면은 20분 안으로 이렇게 배정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안정권에 들어갔다, 당선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한동훈이 이번에 공천 과정이나 공천 결과를 보니까 한동훈이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 자유보수 우파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수 우파의 성향은 아닌 것 같고 이 좌측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주변에 비대위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부 대부분 좌파 아닙니까? 좌파. 그리고 여기에 비례대표 20분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보면은 김예지라고, 김예지. 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또다시 비례대표를 순번을 20분 안으로 줬다. 이게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김예지라는 이 장애인도, 저는 장애인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우리 국민이고 똑같은 이렇게 줘야 된다, 자리를. 그런데 3명이나 장애인을 갖다가 비례대표로 그 순번을 줬다는 겁니다. 그 김혜지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좌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체성이 이 좌측으로 쏠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국민의힘당을 믿을 수 없다, 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들 많고, 관심 없다, 그리고 실망이다, 엉망진창이다, 이 한동훈에 대해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거센 항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중랑구의 도태우, 그리고 부산의 장해찬, 여기 공천했다가 공천 취소를 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냈고, 자, 이 처장이면은 차관급 인사라고 합니다. 정말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석동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40년직이라고 합니다. 40년직이 친구. 이 석동현 그러니까 변호사가 지금 오늘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순번 2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번 4월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 후 곧바로 승복했던 저가 다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된 것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말 우리 국회를 병들게 할 불량 정당의 국회 진입을 막고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의 표심이 부합된 우파 정당의 선택지인 국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야권의 좌파 진영은 이재명당, 이낙연당, 조국 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각양각색의 대형을 갖추고 중도 개혁신당까지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보수 우파 진영은 국민의힘 공천 결과나 후보들의 진정성에 실망한 유권자들께서 투표장에 아예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급히 늘고 있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자유우파 유권자 국민들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가 정말 소신껏 책임있게 일하고 뜻을 제대로 펼쳐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총선의 승리를 정말 피 끓듯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파 진영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외에 추가로 힘을 보탤 수 있는 우파 정당, 악성 좌파 정당들과 정말 제대로 붙어서 싸울 수 있는 진정 우파 정당도 함께 뛰는 구도로 외연을 넓혀야 합니다. 저는 그 적재적소가 바로 같은 보수 우파 계열인 자유통일당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을 목전에 두고 급조된 다른 위성 정당들이나 비례대표 명부가 곧 범죄자 명부나 다름없는 신기루 같은 정당, 말만 정당일 뿐 대놓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역행하는 종북 주사파의 악성 코드 같은 집단들과는 전혀 격이 다른 정당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건국 이념인 자유우파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비교 불가할 정도로 활동을 해온 전통적인 우파 기성 정당입니다. 2년 전에는 국민의힘보다 더 뜨거운 애국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기여를 했고, 그러기에 윤 정부의 성공을 그 어느 정당보다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국 혁신당 같은 정당에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자유통일당의 힘을 보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서 또 변호사로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공공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이번 자유통일당 입당과 비례대표 출마는 대단한 결심이며 인생의 정말 중요한 승부수입니다. 저 개인의 비례 당선은 오히려 사소한 목표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보다도 정말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파 가치의 확립을 위해서 사시사철 불철주야 애국 시민들의 뼈, 땀 차디찬 도로상에서 투쟁을 선도하는 동시에 그 밑거름을 만들어온 자유통일당이 이번 총선에서 자유우파 진영의 중요한 축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저를 비롯한 많은 후보들이 원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동료 후보들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석동현 변호사의 열설문이었습니다. 이거 대통령의 의중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또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개인의 애국심으로 이번 결단을 내린 거다. 다른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더욱더 보수 자유우파 진영이 결집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나라가 공산화가 되느냐 이재명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마 했더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정말 실망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공천, 위성 비례정당, 비례대표 공천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체성, 한동훈의 정체성, 분명히 한동훈의 정체성은 보수 우파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공천 상황을 보면은 자유보수 우파 인사는 보이지 않고 잘라버렸고 중도 좌파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주기한 비례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주기한 비례대표는 24번인가 이렇게 배정을 받으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순위를 준다 해도 주기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기한을 민생 특보로 이렇게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주기한의 이 사람의 아들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이 비례대표 순번이 잘못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 말이지만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흔히 우리 하는 말로 한동훈이 너 잘못했어,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또 국민의힘의 지역구 공천에서 문제가 됐던 대구 중랑구 도태우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어렵게 최종적으로 공천된 사람을 5.18 관련 발언 그리고 문재인 관련 발언, 이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공천 취소를 시키고 그 자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단수 공천시키는데, 여기에 지금 대구 보수 우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한동훈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고 또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태우를 컷오프시킨 그 자리에다가 김기웅을 단수 공천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 이 사람이 과거에 NNL 발언도 심상치 않다는 보도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 사람의 발언이 NNL 발언, NNL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위반한 직접적인 당사자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안보의 심각한 부분입니다. 2007년도 8월 23일 국정 브리핑 사이트에 김 전 차관은 서해 바다를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터전이라는 걸로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은 애초부터 남북 간의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NLL 지역의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우리 측에 큰 양보라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NLL을 설정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군이나 유엔군에 의해서 바다는 완전히 그 북한군 선박은 전멸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봤을 때는 NLL 선을 닦아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북한에 바다를 넘겨주니까 북한 쪽에서는 환영을 했고 다행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다 보니까 뭔가 대한민국 측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깝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불편하고 또 불안하게 느끼기 시작하다 보니까 북측에서 자꾸 NLL은 대한민국 측이나 유엔군 측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기웅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렇게 통일부에 있었는데 작년 7월 달에 이 윤석열 정부와 이렇게 이념이 안 맞잖아요. 가치관이나 그리고 정체성이 안 맞기 때문에 경질을 했다는 겁니다. 경질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대구 중랑구에 이렇게 단수 공천을 시켰다. 도태우를 갖다가 잘라버리고, 그래서 대구 중랑구 국민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또 이종석 호주 대사가 어제부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종섭 대사. 이종섭 대사가 그러면은 뭐를 잘못했길래? 자, 여기 보면은 조선일보가 이종섭 관련한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종섭 사건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일어났나? 이종섭은 작년 12월 달에 출국 금지된 사실이 최근에 보도된 데 이어서 출국 해제 신청 사흘 만에 출국 금지가 풀려서 호주로 나갔는데 이게 바로 도피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야권은 윤석열 게이트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고,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는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 7월 달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자, 이종섭 대사는 그 당시 최상병 사망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민주당의 이른바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가 이 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작년 9월 달에 공수처에 고발한 겁니다. 최상병이 사망하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 계급은 대령이죠. 자, 수사단장은 경위를 조사한 뒤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해야 한다 하는 자료를 작성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8명 여기 지선상에 있는 사단장까지 포함해서 쫙 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대사는 이를 보고받고 결재를 했다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경찰에 넘긴 보고서를 해소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결재를 하고 난 뒤에 왜 또 해소를 하라고 했나? 이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또 왜 결재를 했나 이겁니다. 결재를 해놔놓고 이렇게 다시 또 해소를 하라.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우유부단한 태도가 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수사 방해에 해당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가 있던 자료를 다시 넘기라고 한 거. 자, 민주당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덕 전 국가안보실 이 차장 이 등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자, 공수처는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병 사망 현장 지휘관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 적용과 수사는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이제 서류를 넘겼던 거를 다시 가져와라 한 게 이게 이제 수사 방해다. 이런 걸 야권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를 처음 소환 조사한 것은 지난 7일 날입니다. 이종섭 대사가 지난 4일 날 임명이 되고 MBC가 출국 금지됐다라고 보도한 게 6일입니다. 자, 대사 임명되고 난 뒤 이틀 뒤에 출국 금지됐다. 이렇게 MBC가 보도하고 난 뒤에,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종섭 대사는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이런 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MBC가 다시 말씀드리면 MBC가 출국 금지됐다라고 보도한 게 6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그러니까 MBC는 출국 금지됐다라고 보도한 게 6일이고 대사 임명되고 난 뒤 이틀 뒤에 출국 금지됐다 이렇게
MBC가 보도하고 난 뒤에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종섭 대사는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문제 될 게 없는데, 자, 그러니까 MBC가 이런 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런 내용들을 MBC에 흘린 걸로 보입니다. 자, 앞서서 민주당 고발 후에 공수처는 6개월간 이종섭 대사 등의 주요 피고,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등의 주요 피고발인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환하지 않다가 대사에 임명되고 나니까 그래서 출국 금지시키고 바로 소환했다는 겁니다. 자, 이 대사 등에 대한 출국 금지는 작년 12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게 작년 12월이니까 지금 3월 달이니까 한 2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점수 후에 넉 달 만에 원래 1월 처음으로 해병대 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까지 압수물 분석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 임명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게 돼서 한급하게 조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5일날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했고 7일날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법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난해 9월달에 고발장을 점수하고 난 뒤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대사로 임명됐다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지금 소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 민주당은 도피성 출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17일날 이종섭 대사가 자료 회수 당시에 대통령실에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하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이런 조치를 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기가 차다 하는 겁니다. 아니, 장관하고 대통령실하고 자주 통화가 잦은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 이렇게 또 자꾸 키우는 겁니다, 사건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통화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잦은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날 대사는 그러니까 MBC 말고 KBS 인터뷰를 통해서 공수처가 소환되면 자,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저께 개국했으니까 이제 조사를 하라니까 이제 공수처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 다시 가야 되는데 그 소환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대통령실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지난 14일 MBC를 포함한 출입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자, 여기도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언론사들이 황상무에게 참석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상무가 거기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던 중 황수석은 예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 자신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MBC는 잘 들어 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황수석이 말한 사건은 1988년 8월 아침 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흥건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개안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로 해칼을 사용한 공격에 허벅지가 깊이 4cm, 길이 30cm 이상 찢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개안들은 군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군을 비판하는 오 기자의 칼럼에 불만을 품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정보사 해칼 테러 사건입니다. 황수석은 이 사건을 말하며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종석 대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MBC에게 잘 들으라고 했냐는 질문에 황수성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황수성은 KBS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말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수성은 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너댓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는 있지라며 북한 개입 가능성을 말했지만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황수석은 발언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차원이라며 농담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도 이렇게 야당의 프레임, 그러니까 MBC와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경률, 하문경이 그러니까 공세를 피우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다가 그 이종석 그 사람 호주 빨리 귀국시켜라. 그러고 또 그 항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거 빨리 사퇴시키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요구했던 내용을 다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대사 이종섭이가 여기 돌았는데 지금 그러면 빨리 소환해가 조사해라 하니까 자, 아직 그 계획이 없다네요. 공수처가. 이게 무슨 도대체 참 깝깝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그러면 하문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김경률이가 서울 마포 을에 그 단수 공천 받았다가 김경률이 자신이 사퇴를 해버리고 나니까 자, 그 국민의힘의 그 비대위에서 한동훈이 체제에서 하문경을 거기 마포 을에 단수 공천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문경이가 이 사람이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군산 제1고등학교 졸업했고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깁니다. 미 문화원 정거농성 사건 주도 이렇게 이걸 갖다가 프로필에 넣어가지고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국민의힘당에 공천받아가지고 마포 을에 출마를 했는데 과연 그 마포 을에 그 거주하는 그 주민들이 자, 이 하문경이 좌파인 줄 뻔히 알면서 국민의힘당의 그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당으로 출마를 했는데 과연 찍어줄까요? 그래서 지금 이 거리가 그 뭐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하문경하고 그 뭡니까 정청래하고 이렇게 이 지지율이 15%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청래하고 하문경하고 그렇게 이렇게 붙었는데 하문경이가 너무나 이렇게 지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태우 변호사가 자, 뭐를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공천이 취소됐을까? 그래서 보십시오. 하문경이라는 사람이 미 문화원 정거농성 사건 주도 이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버젓이 프로필에 넣어가지고 이걸 명함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거 우파를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명함을 찍을 때 주로 내가 자랑할 만한 걸 그 명함에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문화원 정거농성 사건 주도 이게 자, 자유보수 우파의 이 정체성이 배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좌파 중에 좌파단 말입니까?
미문화원 정근농성 사건 주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자, 그때 이 미문화원 사건 처음으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가 그 85년도인데, 그 시점부터 반미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반미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과 힘을 합쳐서 한미 동맹으로 공산군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는데, 자, 85년도 미문화원 정근농성 사건으로 반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그런데 맹암에다가 이걸 집어 넣었더라. 이게 도대체 국민의힘에 왔으면 자기,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에 민주당 시절 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든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전향이 된 사람도 아니네요. 아직까지 뼛속 깊이 이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명함을 찍어가지고 미문화원 정근농성 사건을 주도했다고 이렇게 명함을 찍어가지고 프로필을 만들어가 이렇게 돌렸다는 것은, 이거는 자, 국민의힘이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의심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의심할 게 아니고 좌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나마 이제 좌파들이 완전 그 핵심부를 다 장악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뭘까? 도대체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뭘까? 우파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꾸 열버지더니만 이렇게 지난 10년,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겪고 난 이후부터는 좌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매우 커지고, 또 그들의 세력들이 자, 문재인 정권 또 거치면서 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언론, 국방, 사법부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입법부까지 쫙 장악되고 있으니까, 펼쳐져 있으니까 거기에 기겁을 해가지고 이미 서서히 국민의힘당이 좌편향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핵심 정당인 여기도 지금 좌파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하는 걸 놓고 우파 국민들 또다시 이번에 20여일, 이제 19일 남았죠.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투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우파 국민들이 이걸 보고 국민들은 정말 짜증난다, 정말 투표할 맛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보수 정당입니다. 자, 그 대비하고 있는 이 정당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자, 민주당은 그야말로 극좌파라고 할 정도의 세력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자, 그 좌파 세력들, 정권을 잡은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고통을 겪었고, 감옥에 갔고, 적폐 몰이를 당했고,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야권에서 입법권을 장악한 이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맞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틀림없지만 사실상 국정 주도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 자, 입법 폭주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보수 우파 정당 또는 보수 국민들, 그러니까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더욱더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수 우파 정당이 될 수 있는 그 밑바탕인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 둘씩 고치고 바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정상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상황들, 잘못된 정치, 잘못된 가치관, 이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소홀히 하고 지금도 언론이 정상화되지 않고 MBC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도 MBC가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이종섭에 관련해서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면서 지금은 호주 대사, 여기에 대해서도 MBC가 그 개입돼 있다. 그러니까
언론을 갖다가 이렇게 정부가 정상화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보고 난 뒤에 국민들은 또 헛다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힘을 찍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민의 힘이 점점 무게의 추가 왼쪽으로 쏠려가서 그 한 60-70% 이상이 지금 자기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좌파들이 우파 성향의 인물에 대해서 우경화가 얼마나 됐나 이거를 검증하는 말하자면 실험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치욕스럽기도 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사상의 자유를 갖고 있고 또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의심스럽다. 이런 것은 또 검증을 좀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 해마다 5.18 관련해서 불이익을 보거나 또는 논란이 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5.18은 아직도 성역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도태우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길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2019년 2월 달에 유튜브 채널에서 5.18 관련 명예회복을 위해서 북한 개입을 조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제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북한 개입 여부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도 자, 북한 개입 여부를 조사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대목인데 그러면 김경률이 아니고 도태우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면 경고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발언 하지 마라.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도태우가 또 이렇게 이제 공천이 취소됐다가 다시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사과를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공천 유지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발언을 어떻게 했길래 자, 도태우 변호사가 자,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학정 폭정이 일어난 그 시절에 도태우 변호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그때 문재인에 대해서 분노를 갖지 않았던 우파 인사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폭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한 것 중에서 9.19 남북군사 합의 그리고 언론기관 안에서도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언론인들을 마구 자르고 이랬는데 그걸 보고 도태우가 이를테면 문재인이 죽어야 이게 끝나는가? 이거는 문재인이 사라져야 이게 끝나는가? 이런 말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걸 막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국민의힘이 받아가지고 자, 거기에 그 프레임대로 놀고 있다 하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굉장히 문제다. 자, 보수 우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 중랑구의 도태우 변호사 여기서 이제 공천이 취소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김기웅이라는 전 통일부 차관을 갖다 여기에 꽂았습니다. 자, 대구의 중랑구.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가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지금 굉장한 인기가 폭발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그러니까 뭐 후원금이 한도액이 1억 5천인데 그 1일 만에 하루 만에 1억 5천만 한도가 그렇게 후원금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라 한 것도 아닌데 후원금이 계속 돌으니까 이제 한도액이 다 됐으니까 제발 돈을 붙이지 마세요. 후원금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사정한다고 합니다. 돈 보내지 말라고. 장해찬이 청년위원이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부산 수령구 여기서 공천이 됐다가 이제 과거 자기 철없을 때 10년 전에 발언했는 것을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이것도 또 공천 취소를 시켰는데 여기다가 누구를 박았느냐 하면 정연욱이라고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여기다가 단수 공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부산진을 공천을 신청했다가 삼선의 이현성과
경선에서 패한 사람, 이 정연욱이가 여기서 패한 사람인데, 자, 지역구를 옮겨가지고 수영구에 공천을 했다. 부산 시민들이 발칵하고 있고, 수영구에서 나왔다가, 자,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수영구에서 그 자체에서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장해찬하고 그 경선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경선에서 같이 나왔던 경쟁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게 수영구에서 나와가지고 장해찬이가 공천되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거기에 공천하면 되지. 왜 부산진 을에서 공천 신청했다가 경선에 떨어진 사람을 데려오냐. 자, 여기서 터무니없는 공천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뭔가 압수를 뒀다. 그래서 엉망진창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 공천은 뭐 지역 공천도 그렇고 저 비례대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또 김희상이라고 한국노총의 대구 지역본부 의장,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 10번을 줬는데, 비례대표,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김부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자, 국민의힘에 이 사람을 갖다가 국민의힘에 비례대표로 뽑았는데, 자, 또 뭐냐, 더불어민주당의 권태흥이라고 달서갑 후보를 지지했어요. 자, 정말로 어처구니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희상이라는 사람이 한국노총 대구 지역 본부 의장, 그러면 이 노총이라 하면은 자, 민주노총이나 이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와 이 대비되는, 그러니까 대적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현 정부를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들인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그 비례대표 후보 중에 10번을 받았다, 10번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다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시우라고, 여기도 그 비례대표에 그 20분 안으로 공천 받은 것 같은데, 자, 그 배정받은 것 같은데, 이시우는 총리실 직원 전 서기관입니다. 자,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총리실에서 골프 접대 의혹으로 4급에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이 됐던 인물입니다. 이 세평 수집에도 나서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데, MBN 보도에 따르면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복구가 됐다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인가 어젠가 이게 말썽이 되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취소를 했다, 잘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국민추천이라고 하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김상욱 로펌 전세 사기범을 갖다가 이렇게 주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의 국민추천이 된 김상욱 로펌 전세 사기범 등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다수 수임, 그러니까 전세 사기 주범 그리고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국민추천제에 이야기하는 자체가 퇴색됐다, 이렇게 지적이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 말을 이렇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지탄해도 돕는 게 변호사 역할이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이거는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악질적인 사건. 이걸 갖다가 자기가 변호를 맡으면서 수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초등학생 성폭행 조건 만남 강요, 울산 초등학생 어부딸 성폭행 사건, 그리고 울산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 등 지역 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질적인 사건에 수임을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면서 수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은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에 가가지고 3월 15일 날짜에 호남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5.18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 이걸 자주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유보수 우파의 정서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